이번 시간은 챕터 1의 공합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개요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는 공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공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합을 공기압이라고도 하죠. 공기압. 그래서 공기역학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뉴메틱이라고 합니다. 뉴메틱. 뉴메틱. 그래서 뉴메틱스. 이렇게 뭐 공기역학.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공기압도 하나의 학문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대기에 있는 우리 공기를 어떻게 됩니까? 압축을 하는 거죠. 압축해서 우리가 그 압력 에너지를 우리가 기계 에너지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압력 에너지를 메케니컬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해서 우리가 각종 산업기에 적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이제 공압의 기원은 언제부터 돼 있는가? 기원. 기원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을 이렇게 생성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결국은 공기압의 어떤 기원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18세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렇게 부여가 됐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각종 기계장치에 이것이 사용이 됐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열차용 어떤 브레이크라든가 열차용 브레이크 시스템에 사용한다든가, 또한 치과 의사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치료할 때 그라인딩 하죠. 그 그라인딩 어떤 공기압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계속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현재는 21세기에 와서는 산업의 각종 자동화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공압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공압의 특징. 왜 우리가 공압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구조가 간단하므로 설비 비용 및 보존 비용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구조 간단. 그래서 설비 비용 절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절감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낮은 압력을 사용하고 있어 유압에 비해 출력이 작으므로 경량 작업에 최적이다. 그래서 경량 작업에 최적이다. 자, 우리가 유압과 공압이 있죠. 공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압은 어떻게 됩니까? 유압은 하이드롤 시스템이죠. 하이드롤 시스템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압과 공압, 이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는 서로 어떤 그 힘에 사용하는 상태가 다르죠. 보통 우리가 하이드롤 시스템, 즉 유압 시스템은 3톤을 우리가 기준해서 이상의 어떤 시스템, 그 다음에 공압은 3톤 이하의 어떤 시스템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량 작업에 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압축성이 있기 때문에 탱크 등의 에너지를 축적하여 비상시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압축성, 압축성이다. 압축성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체 저항이 작으므로 고속 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속 운전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은 계속 여기에 있는 것들은 유압과 공압을 비교해서 장점을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성, 공압은 압축성이죠. 그렇지만 유압은 어땠습니까?
비압축성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 운정. 홍합은 고속 운정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유압은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점도가 있죠. 그 점도에 따라서 속도가 지연이 된다. 그렇지만은 홍합은 그런 점도가 없기 때문에 고속으로 우리가 어떤 운전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압력 조절기를 사용해서 구동력의 무단계 제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무단계 제어가 가능하다. 무단계 제어. 이것은 이제 압력을 쉽게 하면은 압력 조절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예비에 누출하여도 유압에서와 같은 하재,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주의 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는다. 깨끗하다. 오염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기압 배관은 일반적으로 공장 내에 설비되어 있으므로 에너지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자, 우리가 결국은 공압이라는 것은 컴프레셔,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국은 압력을 생성하죠. 그래서 그 에어 컴프레셔의 압축기 한 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에서 여러 대의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 기계를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이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8번째는 뭡니까? 복귀 회로가 불필요하므로 유압에 비해 배관 작업이 대폭 절감된다. 그래서 배관 작업이 쉽다. 자, 우리가 공압과 유압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유압 시스템에는 각각의 시스템마다 그 유압 시스템이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누메틱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컴프레서의 한 대를 가지고 여러 대의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구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번째는 사용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40에서 130도. 유압의 그 범위가 넓다. 그래서 온도 범위가 넓다. 온도 범위가. 그래서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130도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자, 위와 같은 것이 이제 우리가 공압의 장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점은 살펴보죠. 자, 단점은 유압에 비해 출력이 작다. 출력이 작다. 전부 다 유압에 비합니다. 비교해서 나온 수치들입니다. 출력이 작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압은 3톤 이상. 그 다음에 누메틱 시스템은 3톤 이하. 이래서 사용하고 있다. 이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일정한 속도 유지가 어렵고 저속에서 속도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속도 유지가 어렵다. 자,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공압이라는 것은 압축성 유체이죠. 그렇지만 유압은 비압축성 유체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공압이라는 시스템은 외부에서 부하를 받으면은 그 부하를 이길 수 있는 범위까지 압력이 상승돼야지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압 시스템은 비압축성 유체이죠. 그 어떤 출력이 들어가면은, 입력이 들어가면 그 출력이 바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이제 거기서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율이 낮고 배기 소음이 크다. 자, 효율이 낮다. 그 다음에 배기 소음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유압 시스템과 공압 시스템은 결국 효율이 낮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공압 시스템에서는 공기를 사용하면은 그 공기 압력 에너지를 어떻게 됩니까? 소음기를 통해서 대기기로 버립니다. 그렇지만 유압 시스템은 어떻게 되죠? 계속 우리가 그것이 순환이 되게끔 돼 있죠. 그것을 여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운전 비용이 많이 든다. 운전 비용. 자, 운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산업 현장의 어떤 시설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비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컴프레서에서 대기에서 흡입한 공기를 압력을 생성되기 위해서는 계속 피스톤으로 압력을 이렇게 가하겠죠. 압력을 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의 분자와 분자 사이에 어떤 운동 에너지가 향상이 되고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결국은 공기압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 온도가 높아진 그 공기압이 또한 배관을 통해서 호스를 통해서 액추레이터나 밸브로 이동할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또한 온도의 변화가 있겠죠. AV 온도와 공기의 어떤 온도 차이에서 결국은 수분이 발생한다. 그런 어떤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운전 비용이 많이 난다. 왜냐면은 그것은 어쩌다 에어 드라이어가 있어야 되고 보조 탱크가 있어야 되고 또 드레인 장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압축 공기를 만드는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압축 공기를 만드는데 생성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금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공기라는 것은 대기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 가지고 컴프레셔가 흡입해서 그것을 압력 에너지를 생성시켜주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분지나든가 미세먼지가 또한 쇳가루가 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결국은 압축기로 들어가겠죠. 그 압축기로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공기가 결국은 밸브나 액추레이터나 또한 이렇게 다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밸브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액추레이터, 실린더가 손상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공기 압축기를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가, 또한 거기에 필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또한 거기에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줘야 된다. 먼지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주변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먼지와 수분을 제거한,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에어 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분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한 드레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어 드라이어가 있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물이 차면은 그 물을 우리가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대기와 공기압입니다. 대기와 공기압. 그래서 대기와 공기압에 대해서 살펴보죠. 대기와 공기압. 자, 우리가 방금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대기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을 흡수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압축을 해서 에너지를 생성한다. 자, 대기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죠. 대기 환경. 자, 대기 환경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대기가 되겠죠. 대기. 지구가 바로 대기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에는 공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공기 중에서도 이제 거기에 산소가 얼만큼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는 산소가 풍부하지만은 그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산소는 어떻게 되죠? 산소는 희박해진다, 부족해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기압의 최적과 중량 조성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압에는 어떤 물질들이 거기에 이렇게 분포되고 있는가, 공포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 살펴보면은 질소, 산소, 아르곤, 뭐 이런 이산화탄소, 그래서 질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르곤이 있고, 또한 이산화탄소, 이런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뭐 이런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륙권 내의 대기를 우리가 공기라 한다. 그래서 대륙권 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공기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변에 작용하는 힘은 높이가 760mmHg, 즉 수은지로 했을 때 760mmHg 어떤 밑바닥에 작용하는 힘과 동등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대기압이라 한다. 대기압. 자, 대기압의 의미가 거기에 나와 있죠. 760mmHg.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은으로 했을 때 거기에 압력을 가해서 760mm까지 상승을 했을 때를 우리가 1기압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기압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332 kg/square cm, 그 다음에 또 물 아쿠아를 했을 때 730ml 아쿠아, 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어떤 1기압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또 거기 있습니까? 거기 또 보시면은, 자, 우리가 공기에서 표준 상태. 자, 표준 상태는 어떤 상태가 우리가 표준 상태인가? 표준 상태. 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온도가 20도. 온도가 20도일 때. 그 다음에 절대 압력. 절대 압력이 음력이니까 760 mm Hg일 때. 수온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뭐죠? 상대 습도. 자, 우리가 상대 습도가 얼마죠? 65%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RH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relative humidity 해서 상대 습도 65%일 때를 우리가 표준 상태로 한다.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고, 표준 상태, 표준 상태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기압보다 높은 경우 이것을 공기압을 한다. 자, 그러면 공기압은 뭐냐? 공기압의 정의입니다. 대기압보다 높은 경우. 높은 경우를 우리가 뭐죠? 공기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거기에 이제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공기압의 물리적 성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기 바라고, 자, 표준 대기압 1.0332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kg/square-cm이고, 그 다음에 밀도가 또 나와 있습니다. 비중량이 나와 있죠. 1.293 kg/세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정압비열, 정적비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공기의 정압비열은 얼마입니까? CP로 이렇게 나타나죠. CP. CP로 나타내는데, 여기에 0.240. 0.240에다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킬로칼로리 per kg 섭씨로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킬로칼로리 per kg F의 섭씨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정적 비열이 있습니다. 정적. CV로 나타내죠. CV. 이것을 0.17이죠. 171 킬로칼로리 per kg 섭씨로 나타낸다. 그래서 CV와 나중에 뒤쪽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가 비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CV분의 CP의 관계를 우리가 비열비라고 부르고 있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 중의 수분입니다. 공기 중의 수분. 자, 우리가 공기 중의 수분. 이 수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액추레이터나 공합 시스템의 여러 가지 기기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수분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수분이 수증기 형태로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수분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 형태다.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함유되어 있고, 또한 수지는 건 어떤 일정량 이상으로 되어 잉여분이 물방울이 되어 분리된다. 또한 이 수증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태, 물방울로 또한 이렇게 어떻게 되죠? 그것이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국은 조치해, 이 수분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후부 냉각기를 사용한다. 냉각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후부 냉각기를 사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수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40도 정도 냉각에 수분을 분리해도 매간 도중에 온도가 내려가면 수분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냉각을 해도 또한 배관 중에 배관을 이렇게 통과시는 어떻게 되죠? 그 압력, 공기압의 어떤 그 환경, 온도와 그 다음에 AV의 어떤 온도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수분이 형성이 된다. 수분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수분이 우리가 형성이 된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어드라이어를 사용하죠.
에어드라이어를 사용합니다. 에어드라이어. 그래서 배관으로 우리가 공기를 흘려보낼 때 어떻게 됩니까? 공기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런 수분을 우리가 건조시켜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에어드라이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시스템, 공기압 시스템, 공기압 시스템의 고장을 방지한다. 고장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분이 들어가면은 뭐 여름에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겨울 같은데 또한 이런 어떤 상태에서는 뭐 여름에도 문제가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 수분이라는 것은 물이죠. H2O죠. 자, H2O가 결국은 배관에 의해서 각 밸브라든가 액추레이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녹이 슬죠. 산화작용을 하는 거죠. 산화작용을 하게 되고 여름 같은 데는 수분이 많으면 녹이 잘 슬죠. 그렇지만 겨울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밸브에 예를 들어 수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계가 끈 다음에 다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기계를 작동하려고 했더니 밸브가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는 계속 인가가 되고 밸브는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 부하가 계속 걸려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코일이 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식해서 결국 보수 유지하는데 우리가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죠. 어떤 용어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전압력 있어요. 전압력. 전압력 있다. 전압력. 자, 전압력은 어떤 건가? 자, 습공기에서 수증기가 나타내는 분압으로서 건조 공기의 분압은 전압력에서 수증기 분압을 뺀 것이다. 그래서 수증기 중에서 수증기가 나타내는 분압이다. 수증기가 나타내는 분압이다. 나타내는 분압. 분압을 우리가 전압력이라고 그러고 전압력은 어떻게 되죠? 건조 공기 분압은 전압력에서 수증기 분압을 뺀 거다. 그래서 건조 공기 공기의 분압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압력에서 뭐를 뺀 겁니까? 수증기 분압. 수증기의 분압을 뺀 것이 우리가 건조 공기 분압이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용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증기 분압은 뭐냐? 수증기 분압. 수증기 분압이 나왔습니다. 자, 수증기 분압은 건조 공기 분압은 전압력에서 수증기 분압을 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전압력은 수분과 건조 공기 혼합 기체가 나타나는 압력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네요.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 분압이 되겠죠. 수증기 분압이고, 그 다음에 전압력은 수분과 건조 공기 혼합 기체가 나타나는 압력이다. 그래서 여기는 수분과 그 다음에 건조 공기의 혼합 기체가 나타나는 혼합 기체의 압력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증기 분압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절대 습도가 있죠. 절대 습도. 자, 절대 습도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는가? X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건조 공기 1kg에 대한 수분의 양. 그래서 건조 공기 1kg에 대한 뭐죠? 수분의 양이다. 수분의 양을 우리가 절대 습도이다.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있어요. 전부 다 중요합니다. 상대 습도. 자, 상대 습도는 뭐죠? 우리가 5%로 나타낸다. 5%. 이것은 뭐죠? 습공기 수증기 분압과 그 온도가 같은 온에서 포화공기 수증기 분압과의 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파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PS분의 PW 곱하기 100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서 PW는 바로 우리가
포화공기 수증기 분압, 습공기 수증기 분압이 되겠죠. PS는 습공기 수증기 분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 PW는 포화공기 수증기 분압에, 이것은 포화, 이건 어떤 것입니까? 습공기 수증기 분압. 이건 포화 수증기의 분압.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노점 온도가 있어요. 노점 온도.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노점 온도. 노점 온도는 뭐냐? 어떤 습공기 수증기 분압에 대한 증기의 포화 온도를 말한다. 그래서 분압, 수증기 분압. 수증기 분압에 대한 증기의 포화 온도. 증기의 포화 온도를 의미한다. 포화 온도. 그래서 용어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기압의 기본적이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또한 뒤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내용을 설명할 때 이해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